그때였습니다. 횡단보도 근처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치는 곳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어?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네? 철수는 급히 트럭을 길가에 세웠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허름한 양복을 입은 노인 한 분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혼자 걷다가 넘어진 모양인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노인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늘었어요. 양복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구두도 낡아서 밑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 해. 철수는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너무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비에 젖은 노인을 트럭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병원으로 갈게요. 철수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 오는 밤이라 교통이 혼잡했지만 최대한 빨리 달렸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강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죠.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옆방에서는 10살 아들 민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죠. 철수는 아들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우리 민수,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꼭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마. 철수는 조용히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챙겨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마시는 것이 전부였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 하는 아침 식사는 쓸쓸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민수가 어제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삐뚤삐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그림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는 낡은 트럭 앞에 섰습니다. 15년 된 트럭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든든한 동반자였죠. 엔진을 켜자 덜컹덜컹 소리가 새벽 공기를 깨웠습니다. 도매시장까지 가는 길, 철수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새벽 방송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철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번 달에도 병원비와 민수 학용품비를 내고 나면 빚만 늘어날 것 같았거든요. 도매시장에 도착하니 벌써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채소 박스들을 트럭에 실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야, 오늘도 일찍 왔네. 같은 트럭 기사인 영호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먹고 살려면 일찍 와야죠, 형님. 그러게 말이야. 근데 철수야, 너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 너무 무리하지 마. 민수도 어린데.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아들을 키울 방법이 없었거든요. 첫 배송지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트럭을 대고 채소들을 하나씩 날랐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철수 기사님, 수고 많으세요. 더운데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괜찮습니다. 다른 곳도 가야 해서요. 그래도 잠깐만요. 얼음물 한 잔이면 되니까.
어린 아들 있다며? 힘내세요. 철수는 사양했지만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잠시 물을 마셨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철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니며 배송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춰 선 채로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에 흰털이 늘어났더군요. 아직 42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늙었나? 민수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하는데.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일찍 오셨네요. 민수가 달려와 철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민수, 오늘 학교는 어땠어? 숙제는 다 했고? 네,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해 주셨어요. 아빠한테 보여드리려고 가방에 넣어뒀어요. 철수는 아들의 그림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는 아빠 그림이었는데 아빠 얼굴에 환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죠. 와, 우리 민수가 정말 잘 그렸네. 아빠가 이렇게 멋있어 보여? 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저녁을 먹으며 철수는 아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의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며 철수는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아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만큼은 소중했거든요. 아빠, 우리 언제 놀이공원 갈 수 있어요?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철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철수에게는 사치였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민수야. 아빠가 돈을 더 벌면 꼭 데려갈게. 네, 저는 아빠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밤늦게 민수를 재운 후 철수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이번 달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아무리 계산해 봐도 적자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아내의 치료비 고지서를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민수만은 제대로 키워야 하는데.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집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삶이었죠. 하지만 민수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습니다. 가계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철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일을 쉴 수는 없었죠. 평소처럼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지만 이미 공기가 축축했어요. 철수는 트럭에 방수포를 한 장 더 챙겨 넣었습니다. 오전 배송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점심때부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세차게 내렸습니다. 에휴, 비 오는 날이 제일 싫어. 철수는 중얼거리며 와이퍼를 켰습니다. 시야가 흐려져서 운전하기가 힘들었어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마지막 배송지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고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민수 저녁은 먹었을까? 철수는 아들 생각에 조금 서둘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이 많은 시내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횡단보도 근처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치는 곳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네. 철수는 급히 트럭을 길가에 세웠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허름한 양복을 입은 노인 한 분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혼자 걷다가 넘어진 모양인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노인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늘었어요. 양복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구두도 낡아서 밑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 해. 철수는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너무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비에 젖은 노인을 트럭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병원으로 갈게요. 철수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 오는 밤이라 교통이 혼잡했지만 최대한 빨리 달렸어요. 중간중간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노인을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철수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길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해서 모셔온 거예요. 신분증이나 지갑은 확인하셨나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해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시네요.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심한 편이지만 며칠 입원하시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연고자는 찾을 수 있을까요? 지갑을 확인해 봤는데 신분증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집 주소로 연락을 취해 봐야겠네요. 그때 병실에서 노인이 깨어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철수는 병실로 향했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셨네요. 괜찮으세요? 노인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탁한 눈빛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인상을 주는 얼굴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길에 쓰러져 계셔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노인은 잠시 철수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젊은이, 당신 같은 분이 요즘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철수는 의아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 텐데 왜 연락하지 말라는 걸까요? 할아버지, 가족분들이 걱정하실 텐데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입원비는 일단 제가 낼게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생명이 더 중요하죠. 철수는 카드를 꺼내 입원비를 결제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민수야, 아빠 왔다. 아빠, 너무 늦게 오셨어요. 걱정했어요. 미안해, 민수야. 급한 일이 있어서. 철수는 아들을 안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노인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을 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지만 자꾸만 그 노인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만난 그분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철수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제보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간호사의 말에 철수는 안심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어요. 아, 젊은이 또 왔군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철수는 사온 죽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병원 음식만 드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노인은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음씨를 가진 분이 또 있을까요?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때 노인이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철수입니다. 철수 씨, 저는 박태수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는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태수 노인은 생각보다 지식이 풍부했고 말씀도 품위 있게 하셨어요. 다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일이 있어서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철수는 병원을 나와 다시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바쁘게 돌아다녔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했어요. 이틀 뒤 철수가 트럭을 몰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던 거예요. 번호판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뭐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철수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승용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려왔어요. 강철수 씨이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행김 법무법인 김정우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라니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안에서 이야기하시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민수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잠깐 방에서 놀고 있어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김정우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철수 씨, 며칠 전에 박태수라는 분을 도와주셨죠?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박태수 할아버지가 뭔가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박태수 회장님이 실은 평범한 분이 아니십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네, 태수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십니다. 철수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태수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거든요. 백화점, 건설,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본 분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셨는데요. 회장님께서 가끔 이렇게 신분을 숨기고 다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어서요. 철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 허름한 양복을 입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분이 대기업 회장이라니요. 그런데 저한테 왜 오신 거예요?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녀 2명이 들어왔는데 얼굴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누구세요? 허락도 없이 왜 들어와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강철수라는 사람이군요. 저는 박미경, 태수그룹 박태수 회장의 큰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민호 아들입니다. 철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까지 와서 감사 인사를 전한다더니 이번엔 회장의 자녀들이 직접 찾아왔다니요. 박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서 뭘 들었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치미 떼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 재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철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할아버님이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셨어요. 박민호가 나섰습니다. 그럼 왜 입원비까지 대신 냈어요? 분명히 무언가 노리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속셈은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다고 이용하려는 거죠? 철수는 억울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드린 것뿐이었는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김정우 변호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잠깐 이렇게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강철수 씨를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변호사님도 속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수법을 아세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큰 소리가 나요? 철수는 아들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수야, 방에서 좀 더 있어라. 박미경이 민수를 보더니 더욱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까지 이용하려는 거군요. 정말 치밀하네요. 철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할아버님을 도와드린 거예요. 아들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미경과 박민호가 던진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자신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도왔을 뿐인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박태수 회장을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박태수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많이 좋아 보였어요. 할아버님, 아니 회장님. 박태수는 철수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게 됐군요. 미안합니다, 철수 씨. 신분을 숨긴 채로 도움을 받아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장님 자제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박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 재산을 노린다고. 박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압니다. 철수 씨 같은 분이라는 걸요. 박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 저는 지금 유언장을 다시 쓰려고 합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제 나이도 이제 많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 아이들을 보니 참 실망스럽더군요.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을 쌓으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나 봅니다. 아이들이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네요. 회장님, 철수 씨, 당신 같은 분에게 제 재산 일부를 남기고 싶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또 있을까 싶어서요. 정말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겠어요. 박태수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 씨,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원래는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형제들과 헤어져서 혼자 살았죠. 그때 정말 굶어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셨어요. 박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한 그릇의 국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따뜻함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회장님, 철수 씨가 저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그 국밥 한 그릇과 같은 거예요. 제게 다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제가 한 일을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미경과 박민호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박미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 원장을 고치시겠다고요? 이 사람 때문에? 미경아, 목소리 좀 낮춰라.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신 것 같네요. 길바닥에서 주운 사람한테 우리 재산을 주신다고요? 박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뭔지 알아보셨어요? 빚쟁이예요. 분명히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철수는 억울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을 듣고는 참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 아들까지 이용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거예요. 정말 치밀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철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아이까지 끌어들이세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잖아요. 박태수가 화를 냈습니다. 미경아, 민호야, 그만해라. 철수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아버지는 속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세요. 박미경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 사람 신용정보예요. 빚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분명히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철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이 이렇게 들춰지다니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가난한 게 죄예요? 빚이 있는 게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수상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한테 친절을 베푸는 게. 박민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언론에도 흘려야겠어요. 대기업 회장을 노린 사기꾼의 실체를 밝혀야죠. 철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론에까지 나간다면 민수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제발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제가 물러나겠어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역시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에요. 박태수가 아들과 딸을 타이르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박태수 회장마저 가족들과 갈등을 빚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회장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철수 씨, 잠깐만요. 하지만 철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선행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철수는 며칠 동안 우울한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은 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박태수 회장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철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철수는 평소처럼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배송지에서 늦어져서 벌써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철수의 트럭을 가로막았습니다. 뭐지? 철수가 의아해하는 사이 차에서 건장한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앞장서서 다가왔어요. 강철수 맞지? 네, 그런데 누구세요? 우리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철수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저는 급해서요. 집에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말 안 통하나? 흉터 남자가 철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박 회장님 이래서 손 떼라는 얘기야. 알아들어?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태수 회장과 관련된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미 손 뗐는데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확실히 해둬야겠네.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철수는 피하려 했지만 다른 남자들이 팔을 잡고 있어서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으악! 철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뱃속이 화끈거렸고 입가에서 피가 났어요. 이게 경고야. 다시는 박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그리고 언론에라도 나가면 어떻게 될지 알지? 남자들은 철수를 몇 차례 더 때린 후에 떠났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갈비뼈에 금이 갔고 전신에 타박상이 심하다고 했어요. 최소 일주일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 일을 못하면 그날 벌이가 없어지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자신의 상처를 보면 얼마나 걱정할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철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다치셨어요? 아, 이거 어제 일하다가 넘어져서 그래. 별거 아니야.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응, 갔다 왔어. 괜찮다고 하더라.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가 배송 일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강철수 학부모님이시죠? 민수 아버지 되시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괴롭힘이라고요? 네, 아이들이 민수를 사기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놀린다고 하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철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민수가 보건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아빠, 친구들이 저보고 나쁜 말을 해요. 아빠가 사기꾼이라고. 철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아빠는 나쁜 일 안 했어. 그냥 어려우신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을 뿐이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아빠가 거짓말하겠니? 담임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로 소문이 퍼졌다고 했어요. 대기업 회장 노린 사기꾼 실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으로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어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지만 이미 퍼져버린 후였습니다. 선생님, 민수가 학교에서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만 아이들 입을 막기는 어려워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괜히 남을 도와서 아들까지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시간
철수는 민수와 함께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이사 가야 해요? 민수의 질문에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친구들이 계속 놀리면 학교 다니기 힘들어요. 철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요.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철수 씨죠? 저희는 방송국 기자인데요. 철수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취재 요청입니다. 박태수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철수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집 전화까지 울리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전화 받지 마.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집 앞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기자들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괜히 남을 도와서 우리 아들까지 이런 고생을 시키는구나. 철수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민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잠꼬대로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의 가슴은 더욱 아팠어요. 며칠 동안 집에 숨어 있던 철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비가 없었거든요. 기자들이 집 앞에서 사라진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트럭을 몰고 나왔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이 철수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그 사기꾼 아니야? 대기업 회장을 속였다는 그 사람?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배송 일을 마쳤습니다. 예전에 친절하게 대해주던 식당 사장님마저 이제는 냉담한 표정이었어요. 점심시간, 철수는 한적한 공원에 트럭을 세우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모래처럼 목에 걸렸어요. 그때 누군가가 트럭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김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강철수 씨, 찾기가 힘들었네요. 변호사님? 여기를 어떻게?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셔서요. 병원에 함께 가시겠습니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회장님께 피해를 드릴 수 없어요. 회장님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정우 변호사의 간청에 철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박태수 회장이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요. 철수 씨, 정말 미안합니다. 박태수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제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어서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괜히 나섰던 거죠. 아닙니다. 철수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박태수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철수 씨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철수 씨는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셨더라고요. 혼자 사는 할머니 짐 들어드리고 아픈 아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알려진 걸까요?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얼마나 될까요? 박태수의 목소리에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씨,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박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겨우 연명하셨죠. 철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15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지독한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박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굶어서 쓰러진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걸 찾기도 했고요. 회장님, 그런데 20살 되던 해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 날이 있었어요. 3일째 아무것도 못 먹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어떤 국밥집 아저씨가 저를 불렀어요. 박태수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얘야, 밥 먹었니?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존심 때문에 먹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래도 하나 더 먹어라 하시면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셨어요. 철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국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 아직도 이런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요. 그 한 그릇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셨군요. 네, 그 아저씨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다짐했죠. 박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그 마음을 잃어버렸나 봐요. 돈이 생기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진심을 의심하게 됐어요. 회장님, 그런데 철수 씨를 만나면서 다시 그때 그 아저씨를 생각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람으로서 따뜻함을 베풀어주는 마음 말이에요. 철수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였다니요. 제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돈으로만 세상을 보니까요. 박태수의 목소리에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철수 씨가 진짜 선한 분이라는 걸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정말 물러나겠어요. 제 아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서요. 민수가 힘들어하고 있죠? 네,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있어요. 아이한테는 죄가 없는데. 박태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철수 씨,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반드시 이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철수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수한테도 전해주세요. 아빠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요. 병원을 나오면서 철수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아빠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일 때문에. 철수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약속할게. 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조금만 더 참아주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믿음직한 표정을 보니 철수는 더욱 힘이 났어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박태수 회장의 말을 믿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견딜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배송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김정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 씨, 큰일 났어요.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아직 의식을 못 찾으셨고요. 철수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박미경과 박민호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수를 본 박미경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와요? 회장님 상태가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박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우리 아버지한테서 뭔가를 얻으려는 생각은 버리고요. 철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태수 회장의 빠른 회복만을 기도했어요.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서 박태수 회장이 의식을 찾았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병실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박태수는 철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철수 씨, 와주셨군요. 걱정 많이 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철수 씨,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박태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우 변호사한테 이미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미경과 박민호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또 이 사람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미경이 철수를 노려봤습니다. 미경아, 민호야,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박태수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몸이 아프시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야. 정말 중요한 얘기다. 박태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너희들은 철수 씨를 오해하고 있어. 이분은 정말 선한 분이야. 아버지, 또 그런 소리 하시면 들어라. 박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미경과 박민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아직도 그 사람한테 속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많더라고요. 박미경이 악의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 이 사람이 예전에도 다른 부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증거도 다 있어요. 박민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사기꾼인지. 박태수가 서류를 보려 했지만 박미경이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속아 넘어가실 테니까. 미경아,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신당하고 있어요. 박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언론에서 우리 가족이 바보라고 비웃고 있어요. 대기업 회장이 길바닥 사기꾼한테 속았다고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회장님이 아프신데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나가세요. 더 이상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박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태수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거였어요. 장례식 당일 김정우 변호사가 유족들과 철수를 불러 모았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박미경과 박민호는 여전히 철수를 적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이 사람도 여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반드시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김정우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나의 전 재산 중 10%를 강철수에게 증여합니다. 박미경과 박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 유언장은 무효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쓰신 거라고요. 김정우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유언장 작성 당시의 영상도 남기셨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두 분이 입회한 상태에서 녹화된 것입니다. 영상에서 박태수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정신이 말끔한 상태였어요.
제가 강철수 씨에게 재산을 남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자식들이 잃어버린 그 마음을 말이에요. 박미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러세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끝까지 제 권리를 찾겠어요. 회장님의 마지막 뜻이니까요. 유언장 공개 후 박미경과 박민호는 즉시 법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소식을 다뤘고 철수는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아빠, 또 신문에 나왔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이번엔 아빠가 이길 거야. 철수는 아들을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상대방은 대기업 총수 가족이고 자신은 그저 평범한 트럭 기사였거든요.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박미경과 박민호 측 변호사들은 박태수 회장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강철수는 고의적으로 고인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접근했습니다. 고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우 변호사는 차근차근 반박했습니다. 회장님은 유언장 작성 당시 2명의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정신 상태가 온전함을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회장님께서 직접 남기신 영상에서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태수 회장과 함께 일했던 오래된 직원들이 철수를 변호하고 나선 거예요. 회장님께서 평소에 강철수 씨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정말 고마워하셨다고요. 회장님이 젊었을 때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 하셨다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심지어 박태수 회장이 어릴 때 국밥을 사준 그 식당 사장님의 아들까지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박태수 회장님이 정말 어려웠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도와드렸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셨다고 해요.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 회장의 진심과 철수에 대한 감사함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문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고인 박태수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피고인 강철수에 대한 재산 증여 역시 유효합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긴 거였어요. 박미경과 박민호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고할 거예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 하지만 상급 법원에서도 판결은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박태수 회장의 유언은 법적으로 완벽했고 그의 진심이 인정받은 거였어요. 몇 달 후 철수는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게 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억만장자가 된 거였죠. 아빠, 우리 이제 부자가 됐어요? 민수가 신기한 듯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민수야. 하지만 철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트럭을 몰았어요.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생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철수 씨, 왜 아직도 트럭을 모세요? 이제 쉬셔도 되는데. 동료 기사 영호가 물어봤습니다.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철수는 박태수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한 끼의 은혜 재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재단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도왔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재단에서 도움을 받은 한 학생이
철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천만에 당연한 일이야. 너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철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예전에 박태수 회장을 처음 발견했던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비 오는 밤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노인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의 삶은 없었을 거예요. 아빠, 뭘 그렇게 보세요? 민수가 물어봤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이제 민수는 당당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더 이상 놀리지 않았고 오히려 부러워하기까지 했어요. 민수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 아빠가 착하게 살아서요? 맞아. 그래서 우리도 계속 착하게 살아야 해. 철수는 아들과 약속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철수는 여전히 트럭을 몰며 재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뒤편에는 한 끼의 은혜를 나누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신호대기 중에 철수는 길가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철수는 주저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박태수 회장이 자신에게 준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여유였습니다. 민수야, 아빠한테 전화해서 구급차 불러달라고 해. 네, 아빠. 민수는 이제 15살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덕분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그날 저녁, 부자는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오늘도 누군가를 도우셨죠? 응,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될 거예요. 철수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태수 회장의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박태수 회장이 이 모든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끼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만들고 그 따뜻함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는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들의 인생 속에도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따라 삼천리였습니다.